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봄비는 미세먼지를 씻어내주는 고마운 역할도 하는데 쉼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네 삶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여유를 선사하는 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학교 보안입니다. 엊그제 생각도 하기 싫은 아찔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붙잡고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외부인이 쉽게 들어간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용산 도시재생 뉴딜 정책,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봄비는 세상에 꽃과 녹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우리 발걸음은 여유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상쾌한 공기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있네요. 장범준의 봄비 들으면서 2018년 4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학교 안전 문제가 다시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출입자 통제라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해결책이 없는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인질극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질범은 25세 용의자 양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평상시에 그 군 생활 중에 내가 그 조현병과 그 뇌전증을 앓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보훈처에 보훈 신청을 했는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통지서를 받아서 이 망상적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세상과 투쟁하라 학생을 잡아서 말이죠. 이런 게시를 받아서 결국 이 초등학교에 갔고 이 졸업증명서를 떼러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지 없이 출입이 가능했고 결국 교문을 통과해서 이제 교무실까지 갔고요. 근데 이때 마침 6명의 그 초등학생이 그 있었는데 4학년 한 10살 남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임의요책해서 결국 흉기를 들이대면서 인질 상황이 벌어졌고 1시간 동안 기자를 불러달라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경찰 협상팀이 우유하고 빵을 학생에 줘라.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그 체포가 되었고, 이 구속영장이 그 신청된 그 사안입니다. 아유, 뭐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찔했는데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예전에도 또 있었잖아요. 네네. 예, 학교 안팎에서 뭐 조두순 사건도 그랬고 개성초등학교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초등학교 정문 보안이 허술하다. 바꿔 얘기하면 접근 통제가 그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즉 그 마음만 먹으면은 뭐 누구든지 사실 뭐 출입할 수가 이제 있고 또 인식 자체도 뭐 동네에 그냥 뭐 공원처럼 뭐 인식을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나름대로 사회에 대해서 반감, 뭐 복수를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 2012년에도 고교 중퇴생이 결국 이 초등학교를 그 쉽게 이제 들어가서 6명을 다치게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학교 교직원이 성폭행을 뭐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학교 보안이 상당히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이 인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 모 언론 기자들이 좀 비슷한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초등학교 12곳에 가봤던데 그냥 들어갔는데 7곳에서 뭐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우도 해당 학교가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 그러니까 출입자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죠. 예, 학교를 찾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죠? 네, 그 교육부에서 만든 그 매뉴얼, 그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면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그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신분도 확인을 하고 방문증을 발급한 뒤에 그 관리대장에 이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출을 받고 나서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걸 허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소에 소위 말해서 그 보안관 사무실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학교 보안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학교에 1명 또는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외부 통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청소도 하고 또 뭐 주차도 돕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또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잡무 같은 것도 함께 하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근무 몰입 뭐 이것도 사실 없는 상태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 보안관 분들이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다고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약 65세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여기 방문하는 이제 여러 분 중에서 학부형도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아니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렇게 신분증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그 교육지도 하고 또 욕설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보안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느슨한 이런 보안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 형태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지금 학교 보안 제도가 사실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무력화되어 있는 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 보안관이 배치된 학교도 이렇게 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예 없는 학교도 심지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그 출입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이 학교 보안관들이 학부모입니다라고 하면은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 내가 학부모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들어가서 불순한 의도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뭐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뭐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필요한데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2인 이상 이제 근무가 이루어져야 이제 한 사람이 다른 그 순찰 활동한다든가 또는 뭐 민원 업무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출입구 자체는 계속 외부인 통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그 예산이 그 현재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뭐 전문 인력이 분명히 그 있어야 되면 이제 맞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금 이 제도의 그 취지 자체가 또 그 노인들의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도 한편에 또 깔려져 있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 자체를 그야말로 그 특수 시설에 근무하는 전문 경비 인력만큼 또 상향 조정하는 데도 상당 부분 이제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제도를 좀 모색함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뭐 이런 지금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학교에 정말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서 오게 되면은 그죠? 이 적은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접근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 학교 예를 들면 홈페이지라든가 앱 등에 미리 예약을 신청을 해서 허가 난 사람이 승인 문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허용된 사람이 이제 출입구에 이제 왔을 때 실제로 맞느냐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사전 방문 예약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인력 그 보충의 문제 등과 더불어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한 다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근데 우리가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안전이 있으려면은 그 전제가 우리의
약간의 불편, 수고 이런 게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인식이 아직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뭐 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아예 좀 더 나아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합리적인 방안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찰 관할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적어도 그 근무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그 순찰자를 배치한다든가 또는 그 평상시에 학교하고 MOU를 그 체결해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경찰에 출동해서 검문 검색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학교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뭐 장비 장구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현재 그 모자라든가 뭐 유니폼, 그다음에 이제 장갑, 그다음에 빨간 봉, 뭐 이것이 이제 그 전부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사회에 그 경찰하고 함께하는 소위 말해서 함께하는 치안 이것이 꼭 이제 학교 공간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이 보안과 안전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도 일정한 보안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일반 시민과 또 학교 출입 당사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공통의 보안 인식이 이제 함께 그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큰 틀에서 그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인질 상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막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상황 매뉴얼도 꼭 마련을 해야 되겠다. 바꿔야하면은 그 혼자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 동행을 해서 학교 관계인에게 바로 인수인계를 하는 뭐 이런 그 매뉴얼에 대한 이제 마련이라든가 또는 상황마다 이제 맞는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보안에 좀 더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학교 안전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있나요? 미국의 학교도 사실은 이렇게 그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학교 주변에 낯선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바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점이 하나의 그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기 사고라든가 뭐 대형 참사 등과 관련돼서 평상시에 그 주기적인 훈련을 학생들이 항상 이제 받고 있다. 그 대피 훈련 말이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셧다운. 그 교실 전체를 이제 그 봉쇄하고 예를 들면 교실 앞에 있는 그 출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그다음에 커튼을 이렇게 내리고 왜냐하면 인질범 같은 경우에 학생이 얼만큼 있는가 학생을 찾으러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봉쇄하는 그래서 문 쪽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형성하고 소리 나지 않게 학생들은 한쪽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는 이런 훈련을 상당히 그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기 참사라든가 또는 인질 상황에 피해를 그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 자체가 사실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먼저 잘 체계적으로 받고 나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그 전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셧다운 제도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도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창문을 내렸다. 이것은 상당히 잘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학부형들에게 소위 말해서 상황 보고를 이제 하고 긴급 하교 공지 자체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학교 주변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진행 중이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작전상 그 학교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는 빨리 알려야 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상당히 늑장 행태는 상당히 좀 지적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끝으로 이것도 좀 짧게 살펴보죠. 가해자, 범인의 경우 약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죄 처벌이 좀 감경되지는 않을까. 그 인질극으로 인한 처벌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 형량을 받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한테 그 흉기를 들이댔다는 것만 보더라도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죄질. 지금 그 범행에 그 착수하게 된 그 계기 자체가 그 국가보훈처의 보상 요구를 못 받았다. 그런데
환청을 들었다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무장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망상적 그 사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예. 뭐 피해 망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그 범인이 과거에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뇌전증 그 작업 판정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시변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형사 책임 무능력자가 돼서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더 면밀한 정신 감정이라든가 또는 그 법적 판단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혐의는 인질강요죄와 특수건조물 침입죄입니다. 그러니까 인질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년 이상의 그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 중형인데요. 예. 결국은 시시변별 능력, 온전한 정신 능력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또 판사가 설령 정신과 의사가 일정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판사가 이 증명서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전후의 그 상황, 평상시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범행 당시에 이성적 능력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단계에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고요. 학교가 이게 불안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성장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듣고 오시죠. 네,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듣고 오셨고요.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용산 전자상가 혁신 플랫폼 선포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재생정책과의 강희은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용산 전자상가 혁신 플랫폼 선포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저희 서울시에서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위 발표를 하시고 16개 참여기관이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참석해서 플래시마켓, 드론마켓 이런 행사들을 어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네, 16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용산 전자상가를 재생하려면 산업 측면, 공간 측면, 거버넌스 측면의 통합적 재생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서울시 혼자서는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그 용산구청,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 그리고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16개 기관이 모여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그런 MOU를 저희가 체결했고요. 16개 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 용산구, 상인들, 또 상가 주인들, 대학교 5개가 있는데 연대, 고대, 성대, 시립대, 축대, 그리고 기업은 LGU 플러스, 우리은행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용산 전자상가 하면은 1980년대 중후반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까지 컴퓨터, 우리 PC,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 쫙 될 때 굉장한 성황을 이뤘던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선포식이 개최됐던 용산 전자 상상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용산 전자 상가 재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기부채납받아 운영하는 공간을 용산 전자 상가 안에 있는 용산 전자 상상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상상가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젊은이들, 상인들이 상상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를 저희가 담기 위해서 용산전자상상가라고 시민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그 명칭을 마련했는데요. 상상가의 의미는 그 최상의 상가, 서로 상생하는 상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되는 상가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용산전자상가 안에 있는 기부채납 받은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용산전자상상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뭐 좋은 의미는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용산전자상상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저희가 어제 개소식을 했고요. 예. 그 2층에는 디지털 대장간 마이크로 팩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젊은이들, 장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보고 새로운 제품을 직접 제작을 해볼 수 있는 그 창업 지원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 IT,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3층에는 그 시립대, 숙대, 고대, 연대, 성대들이 들어와서요.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홈페이지를 마련했어요.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하고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는 뭐 일종의 장터도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전자상가에서 장터가 열린다? 그 어떤 것들이 좀 사고 팔렸을까요? 네, 그 용산 전자상가에는 4,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플래시 마켓하고 드론 마켓을 열었습니다. 플래시 마켓에서는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들, 뭐 컴퓨터라든지 음향기기 이런 것을 전시를 해놓고요. 20% 정도, 최대 50% 할인을 해서 그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저렴하게 체험도 해보고 이용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고요. 요즘 드론이 가장 그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드론협회하고 협력해서 드론을 조정해서 인형 맞추기,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제작하는 드론 조립 체험,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스 이런 걸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젊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용산 전자상가를 주제로 플래시몹 페스티벌도 했는데요. 예. 시장님도 같이 율동도 하고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용산 전자상가 관련 사업은 언제쯤까지 추진됩니까? 용산 전자상가를 저희가 이제 재생 지역으로 그 선정한 게 작년 2월이고요. 예. 계획 수립을 작년 7월부터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산 전자상가의 마중물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용산구, 상인들 민간이 협력해서 할 거고요. 재생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은 있지만 끝없이 계속 해야 될 과정 때문에 22년까지는 서울시가 같이 마중물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민간 중심으로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를 하곤 하는데 아직 계획 수립까지 한 연말까지니까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미리 공유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예. 도시 재생은 그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민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실제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 실행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마련해 왔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 시민들의 더 좋은 의견을 듣고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 어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성과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서울시 재생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 전자상가의 변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재생정책과의 강희은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입니다. 예. 김학무입니다. 예. 자,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 면허 업체에 대한 면허 취소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경기 지역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오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한정 면허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다른 노선은 다니지 않고 해당 노선만 운행하는 건데요. 이들 노선의 요금은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2년 전부터 경기도가 이 요금을 내려야 한다며 업체 측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고 업체들은 실제로 일부 요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요금을 더 내리게 한다는 명분으로 한정 면허를 없애고 시외버스 업체가 이들 노선을 운행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당연히 기존 업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에 나선 도지사 후보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전해철 의원이 이에 부당함을 적극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금을 내리면은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요금을 내리니까 반기는 쪽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경기도가 직접 그 자신들이 산정한 요금을 자신들이 다시 비싸다고 하는 게 그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그 시외버스 면허로 요금 바꾸면 그 요금을 내린 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물론이고 또 업체의 그 적자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그 배만 불린다는 겁니다. 예. 요금은 한정면허 업체의 그 면허 갱신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경실련 같은 시민사회 단체도 경기도의 그 이런 방침에 반대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창업을 국가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다시 양분이 돼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경기도가 실패한 경험을 가진 창업자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경기도가 올해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 이 사업은 그 재기를 꿈꾸는 창업가를 발굴해서 실패 원인 분석부터 또 역량 교육, 또 이어서 사업화까지 그 재창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성공적인 그 제도약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상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재창업 희망 예비 창업자와 또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우선 올해 40명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시제품 제작비와 그 재창업 교육, 또 멘토링, 창업 전용 공간 등을 그 지원받게 됩니다. 액수로 보면 최대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실패 원인 분석과 사업 계획 고도화 등 또 그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같은 그 재창업 사업화 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다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 이른바 출렁다리가 생겨나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일명 그 출렁다리로 부르는 그 현수교가 그 경기 북부 지역 관광 명소 세 곳에 새로 생겼습니다. 우선 그 파주시 적성면 가막산 중턱에 150m 길의 그 출렁다리가 2016년 9월에 생겼고요. 이어서 그 지난달에는 파주시 광탄면 마장호수에도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예. 새로 생긴 이 마장호수의 출렁다리는 220m로 더 긴데요. 주변에 그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포천시 비둘기낭 폭포에도 다음 달에 출렁다리가 완공되는데요. 길이 200m로 또 비둘기 둥지처럼 생긴 비둘기낭 폭포는 물론이고 주상절리와 적벽 등 그 한탄강의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의 경우에 벌써 그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출렁다리가 인기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네, 그동안 위로 또 앞으로만 향했던 서울의 변화가 그런 발전이 앞으로는 내실 위주로 또 더불어가는 방식으로 향하길 바라겠습니다. 조용필의 서울 듣고 오시죠. 네, 조용필의 서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비가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비 노래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와가지고요. 새잎도 좀 적셔주고 꽃도 적셔줬으면 좋겠는데 꽃잎이 조금 만개하기 전에 빨리 떨어지는 것은 아쉽기도 하네요. 자,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역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